다음에 나가야 될 거, 이번 시간에 나올 것은 함수 폭약에 대해서 학습하려고 합니다. 함수 폭약을 설명이 끝나면은 요거 뒤에 질산염 폭약 대신에 염소산염, 과염소산염 폭약 등을 같이 나갈 거예요. 이번 시간에 요것만 하기에는 조금 짧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걸 기억을 하면은 암포 폭약에 대해서 배웠었죠. 질산염 폭약. 그래서 질산염 폭약에는 흑색 화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흑색 화약 말고 질산 암모늄 폭약을 배웠고, 질산 암모늄 폭약의 대표적인 거로 암모날, 아마톨을 배웠고, 암포를 배웠어요. 근데 암포 폭약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싸다, 그 다음에 안정하다, 그 다음에 다루기 쉽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가격이 싸다. 근데 단점으로는 물에 뜬다고 했죠. 물에 뜨고 장전 비중이 낮다고 했어요. 그래서 슬러리 그러니까 함수 폭약이 등장한 배경은 암포 폭약이 싸고 효과도 좋은데 물에 뜨니까 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폭약을 만들자고 했던 게 슬러리 폭약과 에멀전 폭약입니다. 둘 다 슬러리 폭약과 에멀전 폭약이 둘 다 암포 폭약에다가 물을 흡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흡수되면서 사용할 수 없었던 기존 관념의 틀을 깬 폭약이고, 화약의 역사 발전에서 기술 발전에서 한 획을 긋는 폭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함수 폭약은 슬러리 폭약과 에멀전 폭약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슬러리 폭약과 에멀전 폭약의 목적은 같아요. 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폭약을 만들자 라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그런데 물을 집어넣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죽 있죠. 무슨 본죽이나 또 뭐가 있나요? 종갓집죽 뭐 이런 데에서 보면은 쌀죽이 있잖아요. 쌀죽 같이 된 게 슬러리예요. 시멘트 같죠. 그래서 질산 암모늄 자객에다가 물을 쭉 넣는데 물을 조금 넣어요. 그래서 뭐 이만큼 정도 물을 한 방울 넣고, 두 방울 넣고, 세 방울 넣고, 네 방울 넣고 막 이러면은 알갱이들이 젖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찐득찐득해질 거 아니에요. 완전히 흐물흐물 되기 전까지의 점도가 있는 것들, 그게 슬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우유, 아이스크림 등을 생각해요. 돼요. 그런데 에멀전은 뭐냐? 반대예요. 기름이 있는 상태에서 물을 넣은 상태에서 계면활성제, 즉 퐁퐁을 넣은 거예요. 두 가지로 섞이게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원래는 층이 분리되는데 그거를 퐁퐁 같은 계면활성제를 넣고 두 개가 섞이게끔 만드는데 함량이 기름이 더 많은 거예요. 여기는 물의 함량이 더 많고 여기는 기름의 함량이 더 많아요. 근데 물의 함량이 있으면서도 당연히 점조제, 즉 물력 같은 거를 조금 넣어갖고 점도를 조절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러리 폭약과 에멀전 폭약의 각각을 보게 되면은 슬러리 폭약은 미세 고체 입자가 액체 중에 현탁되어 있다는 말은 떠 있다는 얘기예요. 고루고루 분산되어 있는 거죠. 우유같이. 그리고 유동성에 있는 진흙 상태의 혼합물이에요. 얘는. 그리고 우리가 OW형, WO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 오타네요. 밑에. 얘는 WO형인데 얘는 OW형이고 오타 수정 부탁드립니다. 얘는 앞에 있는 게 집어넣는 애고 뒤에 있는 게 밑에 있는 애예요. 그래서 물 속에 기름을 넣는 거고 밑에 WO형은 기름에 물을 넣는 거죠. 물에 기름을 넣냐, 기름에 물을 넣느냐 이 상태고 24시간 건조 후에 게일 상태가 돼요. 약간 푸딩처럼 진흙 상태처럼 되는데
에멀전은 건조 직후에 에멀전이 돼요. 이 에멀전 상태는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품. 우리가 화장품 로션 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버터랑 마가린이 있죠. 원래 주 폭약이 주 목적은 같다 그랬죠. 질산 암모늄 폭약이 있고 질산 암모늄 폭약에다가 물을 첨가해서 물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폭약을 만들자 라는 게 함수 폭약인데 목적은 같지만 개념이 달랐어요. 그래서 슬러리 폭약은 우선 점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용색 점조제와 가교제를 넣었어요. 물엿 같은 걸 넣었다 그러죠. 근데 에멀전은 기름을 넣었어요. 그리고 계면활성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목적은 똑같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죠. 그런데 에멀전과 슬러리 중에 지금에서 더 많이 쓰는 건 에멀전이 더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물 속에 기름을 넣은 거랑 기름 속에 물 속에 넣은 거랑 뭐가 차이냐면 물의 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겨울에 얼어요. 겨울에 얼기 때문에 지금은 에멀전이 많이 쓰고 물 속에 많이 넣었다는 얘기는 플라스틱으로 포장을 해야 돼요. 근데 에멀전은 약간 뭐라 그래요? 왁스 같은 거, 우리 바세린 같은 거 덩어리를 기름 속에다 이렇게 말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슬러리 폭약과 에멀전 폭약의 종류를 보게 되면 슬러리 폭약은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내관 기폭성 폭약과 내관 비기폭성 폭약이 있어요. 에멀전 폭약은 기폭성 함수 폭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물이 들어가더라도 뇌관으로서 폭발, 즉 부스터를 쓰지 않는 것들이 화약으로서는 더 좋기 때문에 뇌관 기포성 폭약은 에멀전은 하나밖에 없지만 슬러리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런데 슬러리 폭약과 에멀전 폭약은 두 개 다 한국 산업표준 규격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KS라고 되어 있고 M은 머티리얼의 약자예요. 그래서 산업 규격에 6호 내관으로 기폭되지 않고 여기는 6호 내관으로 기폭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6호 내관으로 기폭되는 것. 근데 앞에서 봤을 때 암폭 폭약은 6호 내관으로 터지지 않았어요. 거기도 산업 규격으로 되어 있지만 정폭약을 사용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보조 장약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비교해서. 나눠져 있는 것은 일반용, 탄광용, 대발파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발파용은 뭐냐? 암석을 떨고 갖고 암석을 채광하기 위해서 폭약을 쓰는데 폭약의 양이 300kg 이상 쓰면 대발파라고 얘기합니다. 소발파는 발파를 했는데 돌이 큰 게 떨어졌어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게 떨어졌어요. 근데 돌이 이만해요. 그런데 얘를 포크레인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죠. 이거 다시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 큰 덩어리가 왔으면 소발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 이만한 것들이 와갖고 구멍을 다시 좁아갖고 얘를 잘게 쪼개는 건 소발파인데 대발파는 킬로그램 수가 많은 걸 얘기해요. 산을 무너뜨릴 때 쓰는 거를 대발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 폭약의 성능 기준인데 슬러리와 에멀전을 나눌 수 있는데 잘 보시면은 슬러리는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pH 조절을 해요. 그런데 에멀전은 기름이 많은 상태니까 pH 조절이 필요 없죠. 근데 두 개 다 공통점은 겉봉기 비중이 높아요. 이게 단위가 보면은 그램/밀리미터라고 있고 비중이란 말은 원래는 단위가 없어요. 단위는 비중이란 말은 물에 비해서 무겁냐 낮으냐에 대한 차이예요. 그래서 물의 밀도분의 재료의 밀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비중은 물에 비해서 얼마큼 됐냐에 대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겉보기 밀도라고 해야지 정확한 명칭이겠죠. 근데 비중이라고 저희는 썼습니다.
어쨌든 1점 물의 4도시 물 4도시 1기압에서 물의 밀도는 1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얘네는 1.1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보다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천공을 뚫어놓고 물이 있는 상태에서 얘네를 두 개를 집어넣게 되면은 얘네는 물 속에 잠기는 거죠. 즉 우리가 말하는 또 물을 들어가 있으니까 물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했죠. 물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SSU나 UDT 애들 및 해군 특전사들이 요걸 쓸 수 있겠죠. 낙추 강도는 50cm 이상이라고 했는데 낙추 강도는 화약류 안정도 시험 방법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낙추 강도는 밑에다 판을 두고 위에다 5kg짜리 추를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터지기 시작하는 거를 센티미터 재요. 만약에 화약을 두고 위에서 10cm에서 한번 떨어뜨리고 20cm에서 한번 떨어뜨리고 30cm에서 한번 떨어뜨리고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즉 50cm 이상 돼야지 터지는 것. 즉 45cm나 40cm에서 터지면은 슬러리 폭약의 표준 규격에 통과할 수 없다는 게 표준 규격이에요. 마찰 감도는 기계적 마찰 감도예요. 그래서 놔두고 추를 두고 압력을 누른 상태에서 비비는 거예요. 비비는데 여기 단위를 보면 킬로그램 포유스라고 되어 있고 킬로그램 포유스라는 얘기는 마찰을 할 때 위에서 누르는 압력이 36kg 포유스라는 거죠. 폭발 속도를 보게 되면은 뇌관 기폭성 폭약의 에멀전 폭약이 5,000인데 뇌관 기폭성 폭약의 슬러리가 조금 더 낮죠. 왜?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더 낮아요. 얘가 조금 더 많고 탄동 구포비와 순폭도가 있는데 탄동 구포비는 뭐냐면 물을 추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요. 그 다음에 앞에다 추를 줍고 여기다 구멍을 뚫은 데다가 화약을 넣습니다. 그리고 추를 주고 화약을 터트려요. 그럼 이 추가 앞으로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화약에 발생되는 압력과 부피에 따라서 추가 밀려나가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즉 화약력이 달라지겠죠. 앞으로 내는 정적 효과가 그거를 탄동구포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동구포비가 추에 비해서 얼마큼 가느냐 이거 하면 돼요. 근데 비유 퍼센트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탄동구포비를 할 때는 표준 폭약을 놔둬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다이나마이트건 젤라틴 다이나마이트건 폭약의 기준을 두고 상대 폭약이 얼마큼 되느냐 를 놔둡니다. 이거는 화약류 안정도 시험 방법에서 다시 다룰 거예요. 순폭도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앞에 폭약과 뒤에 폭약을 일정하게 놓고 폭약을 터뜨리는데 앞에 폭약에 의해서 뒤에 옆에 있는 평행한 폭약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인데 몇 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화약류 안정도 관리 시험 방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이게 정리를 한 건데 질산 암모늄 폭약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질산 암모늄 폭약에는 우리가 아까 질산염 폭약에서는 흑색 화약이 있었고 질산염 폭약에 또 하나가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아마톨이랑 암모날이 있어요. 근데 질산염 폭약에는 암포가 있었고 슬러리랑 에멀전이 있었죠. 근데 니트로글리세린 함량이 6% 이하였어요. 그런데 얘네는 터트리기 위해서 함량의 그 질산 암모늄을 넣는데 예감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슬러리 폭약은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TNT나 니트로셀룰로스, RDX, 알루미늄 등을 사용해서
죽 같은 상태로 만들어요. 그런데 기폭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전폭약, 프리미어나 또는 부스터 기능의 전폭약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이 시대를 1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1기 슬러리 폭약에는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물을 많이 포함하다 보니까 겨울에 얼어요. 겨울에 얼면은 감도가 떨어지겠죠, 감도.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잡다한 애들을 넣어요. 그래서 모노메틸아민 나이트레이트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못 외웁니다. 에틸렌 글라이콜 모노디 나이트레이트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넣어요. 근데 이게 예감제로서도 넣기도 하지만 예감제 플러스 겨울에 얼지 않게끔 어느 농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지 않게끔 해주는 거죠. 에멀전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게리그가 만들었는데 얘는 회사에서 만든 거죠. 1977년 아틀라스 회사에서 만들었고 대신에 얘는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에멀전이 결국은 기름에다가 물을 넣은 거잖아요. 근데 얘가 덩어리로 있으면 기폭 감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뭘 넣냐면 무기질 중공체라고 되는데 무기질 중공체 뭐냐면 유리구슬이에요. 유리구슬인데 유리구슬 안에 구멍이 막 뚫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멍이 뚫려져 있기 때문에 유리구슬 안에 많이 구멍이 뚫려져 있는 곳에 에멀전이 흡수가 되고 그런 구슬들을 많이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기폭제가 터지고 나서 전폭약이 터졌다고 하면은 또는 단독으로 기폭제만 터졌다고 하면 얘네들이 감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무기질 중공체가 있는 걸로 특허를 하게 되는데 이 특허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무기질 중공체가 들어감으로써 기폭 감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또는 밀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슬러리 폭약과 에멀전 폭약이 있으면 두 개 다 처음에 발전을 할 때는 물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폭약을 만들자고 했고 한 상태에서 얘네들을 갖고 발전을 할 때 슬러리 폭약은 어는 게 문제였으니까 어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첨가물을 넣죠. 그리고 기폭 감도가 떨어지니까 기폭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첨가물을 넣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기폭 감도가 높아지고 대신에 에멀전 폭약은 그거 말고 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기름 속에 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슬러리 폭약에서는 기폭 감도가 떨어지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기질 중공체 즉 유리로 만든 구슬을 갖고 쓰게 되죠. 왁스 같은 거를. 또한 슬러리 폭약에서는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첨가제를 넣는데 예감제로 TNT나 RDX 무연화약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죠. 점조제도 넣었어요. 슬러리 폭약에서는 점조제를 넣었는데 점조제가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물엿이죠, 물엿. 점조제가 점도를 높이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에멀전에서는 계면활성제를 넣고 에멀전에서 또한 기폭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기질 중공체 그래서 글라스 마이크로 벌룬이라는 게 다공성 유리 물질이에요. 그리고 폭발 시에 얘가 유리지만 얘도 열을 흡수해요. 그래서 열원으로도 형성할 수 있게끔 됐어요. 그리고 혼합되는 거와 유동성을 부여해서 증발 장렬과 폭발 위력을 저하하지만 안정성을 증가해서 증가하게 되고 물 함유량이 5에서 10%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속도를 만들 수 있어요. 즉
다이너마이트의 장점은 니트로글리세린과 질산암모늄을 섞어갖고 약간 종이 포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슬러리와 에멀전을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었고 다음 중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는 폭약은 무엇인가? 물을 하면서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는 폭약은 무엇인가? 또는 기폭감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무기질 중공체를 사용하는 폭약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말하는 뭐 화약류 제조기사나 네. 에멀전은 그 계면할 때는 슬러리 포장이고 무기질은 기폭감도는 에멀전 포장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되는 게 계면활성제도 에멀전이고 얘도 무기질 중공체도 에멀전 폭약을 사용을 하죠. 그런데 슬러리 폭약에서 사용하나요? 안 하죠. 슬러리 폭약에서 사용하는 건 뭐예요? 점조제예요. 똑같이 점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슬러리는 점조제를 넣고 에멀전은 계면활성제를 넣는 거예요. 무기질 중공체랑. 또 질문? 그 에멀전이 오일 워터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오일 워터형이죠. 아니, 에멀전이요? 에멀전이 워터인 오일. 에멀전은 워터인 오일이죠. 그래서 그렇죠. 워터인 오일, 에멀전은. 그러니까 기름 속에 물을 넣는 거죠. 근데 얘는 오일인 워터죠. 이거 오타라고 말씀드렸죠? 예. 네. 반대죠. 또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거의 마지막 원문인데 슬러리 폭약과 에너지 폭약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다이너마이트랑 비교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GD는 젤라틴 다이너마이트예요. 젤라틴 다이너마이트는 그때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냐면 니트로글리세린과 니트로셀룰로스와 니트로글리콜을 섞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라고 우선 이름이 있으면은 니트로글리세린이 6% 이상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보면 계상이고 교질 상태고 교질 상태인데 교질이라는 말은 기름 형태의 애들, 그러니까 화장품 형태의 애들이에요. 그래서 바세린 같은 애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저온에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5도씨까지는 완폭이 가능하지만 마이너스 5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슬러리는 완폭이 되지 않아요. 완폭이라는 말은 완전 폭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폭약이 이렇게 쓰면 부분 폭발하고 완전 폭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비중, 즉 물보다 무겁냐 가볍냐는 이렇게 따질 수 있고 폭속은 다이너마이트가 훨씬 커요. 왜? 니트로글리세린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에멀전이랑 슬러리에 특히 에멀전에 니트로글리세린을 많이 넣으면 폭속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안 넣는 이유는 단가가 비싸니까. 그래요. 내수성도 우수합니다. 순폭도는 얘가 조금 더 안정하죠.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폭약의 종류에 봐서는 그냥 단순히 성능만 보게 되면 다이너마이트가 좋아요. 그런데 단가가 비싸겠죠. 그래서 얘네를 쓰는 거죠. 그리고 넷 수분에서도 얘네가 조금 더 안정하겠죠. 이게 같이 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산화제, 가연제, 물, 예감제, 계면활성제, 안정제, 기포, 형태 이렇게 돼 있는데 산화제는 제가 단어를 썼는데 그 테이블 책에 보면은 약자가 밑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A에는 암모늄 나이트레이트인데 뭐 나머지는 제가 다 외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면활성제 여기 보면은 슬러리 폭약은 필요하지 않죠. 여기는 계면활성제가 필요해요. 완전히 사용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아요. 안정제도 수용수 점조제를 쓴다고 되어 있죠. 요건 참조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질산염 폭약이고, 다음에 염소산염 폭약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혼합화약류 두 번째 시간에는 염소산염이랑 과염소산염이랑 산화성 부채 3개 다 나갑니다. 아마 요게 끝나면은 산화성 부채 화약은 끝나게 될 거예요. 염소산염 폭약은 질산염처럼 염소산염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HClO3가 염소산인데 여기서 HClO3에서 H가 빠지면은 나트륨, 칼륨, 뭐 암모니아 이런 게 들어가면은 염소산염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나오게 될 과염소산과 아염소산이 있는데 이거는 HClO3는 염소산, 여기서 산소가 하나 더 붙었다. 그러면 HOLC4예요. 4개. 그게 과염소산이에요. 그리고 얘가 2개다. 그러면 HClO2가 됩니다. 염소산이고, 염소산은 우리가 화약의 역사에서 봤을 때 흑색 화약에서 프랑스의 라브제가 흑색 화약의 질산염, 즉 질산칼륨 대신에 이걸로 대체하려고 썼던 거죠. 물론 불안정해서 얘가 공업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불안정하고 또 다른 단점은 뭐였냐면 인체에 유독했어요. 염소산 칼륨 자체로 보게 되면은 얘 자체로는 분해 온도가 400도고 6점, 즉 녹는 점이 368점이에요. 그러니까 녹고 나서 바로 분해가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단사등급 환상결정인데 요거는 외우시지 못하더라도 백센분 말하는 건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상온에서 가연물과 혼재되어 있을 거고 약간의 자극에도 폭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공업적으로 성공을 못하게 된 게 얘 자체가 불안정해요. 그리고 산과 반응해서 유독한 이산화염을 발생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탄광에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리고 글리세린에 잘 녹거나 알코올에 녹기 어려워요. 얘도 단독으로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분해 반응식은 400도씨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500도씨에서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완전 분해 반응식은 이렇게 되고. 자, 그런데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400도씨에서 폭발하고 나서 한 스텝 더 가죠. 여기 화학식에서 잘 눈에 안 들어오겠지만 한번 폭발하고 얘가 다시 폭발해요. 완전 분해 반응식은 이렇게 되는데 얘 자체로도 열을 가하면 터진다는 거죠. 또한 가연물을 넣게 되면 더 심하게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착화가 돼서. 위험물 산업기사에서는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화약류 제조기사에서는 잘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염소산 칼륨 폭약이고 우리가 앞에서 요거를 주제로 하는 폭약이 요거예요. 달파형 폭약이에요. 그래서 충격 마찰 중에 매우 예민해서 생산 과정이나 사용 시 그 취급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거 대신에 나온 게 요 다음에 나오는 과염소산 폭약이죠.
흑색 화약과 대비해서 백색 화약이라고 불리는 애는 얘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유연 화약이 흑색 화약이었고 연기가 나오지 않는 무연 화약은 니트로셀룰로스였어요. 근데 흑색 화약 대신에 개발되었던 흑색 화약 대신에 개발되었던 백색 화약은 얘였어요. 코베트 화잔들, 오잔들 화약, 폴 화약이라는 이름이라도 쓰는데 그건 결국은 얘를 기재로 해서 첨가물을 어떤 걸 쓰냐에 따라 달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염수산 칼리 폭약은 사용된 바 없으나 염수산 칼리를 주성분으로 한 폭약이 연화용으로든 연화, 즉 폭죽놀이에서는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체다이트가 나오는데 우리 체다이트 하면 치즈 보면 체다이트 있죠. 이렇게 체다 치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국의 스리트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 체다이트는 또는 간혹 이게 체다이트죠. 그러니까 이게 체다이트라고도 하고 영어로 표기하면 세디트라고도 해요. 또는 체다이트라고 되어 있고 약간 이렇게 판상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염소산 칼륨 대신에 염소산 나트륨을 사용을 했었고 파자마유는 이거 그냥 기름입니다. 기름으로 80도로 가열하고 니트로 화합물인 DNN 다이나이트로 톨루엔이에요. 가한 다음에 50도씨를 냉각해서 혼화해서 생성시키는 겁니다. 체다이트로 화약. 그래서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건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마톨, 암모날, 그 다음에 카알리, 그 다음에 체다이트는 무슨 폭약으로 주제로 하는가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크게 자세하게 다 외우지 못하실 거고. 체다이트의 일반적인 성질을 보면은 폭력이 매우 강해요. 그리고 폭발력도 많아요. 그리고 위험성이 좀 작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KClO3 대신에 NaClO3를 썼기 때문에 흡수성은 많아요. 근데 파라핀을 가르면 방식을 가공을 할 수도 있어요. 체다이트는 사용된 적이 있겠죠. 과염소산 폭약류가 있는데 과염소산 폭약류는 우리가 HClO3가 염소산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HClO3 대신에 HClO4로 하면 과염소산이고 하나가 적게 되면 아염소산이라고 했어요. 과염소산은 염소산 KClO3에 비해서 얘가 더 안정해요. 그래서 사용된 적이 있겠죠. 그리고 얘도 단독으로 폭발을 해요. 그래서 진한 항성과 접촉하면 단독으로 폭발을 합니다. 마찰 충격으로 폭발을 한다고 되어 있고 분해 막는 식은 이렇게 돼요. 얘는 위험물 산업기사에서는 제1류 위험물로 나오고 분해 반응식이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필기에서는 안 나오고. 염소산염에 과염소산 나트륨이죠. HClO4가 염소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 알코올에 넣고 기타 이렇게 돼요. 이 특성은 이렇게 되고 흡수성 못하네요. 흡성성이 아니고 물을 빨아들이는 성질, 흡수성. 기타 염소산 칼륨에 준한다는 얘기는 화재 예방에 대해서 그냥 돼요. 앞에 좀 생략해요. 화재 예방에 대한 방법은 기타 염소산 칼륨에 준한다고 쓰시면 됩니다. 과염소산 암모늄도 비슷해요. 특징이 있고 비교적 안정해요. 앞에서 얘는 충격 마찰에 폭발을 하는데 얘는 충격에는 조금 안전합니다. 시간 조금 남았죠?
과염수산염 폭약인데, 과염수산염 폭약은 얘네를 주제로 해요. 그래서 과염수산염 중에 그럼 교수님 얘랑 얘 중에 뭘 써요? 얘를 많이 써요. 얘. 그래서 우리가 일본 일제강점기 시대에 썼던 폭약이 얘예요. 자, 과염수산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암모늄, 그러니까 염소산염, 암모늄, 암모니아 염소산염, 염소산. 아이고, 발음이 안 되네요. 걔네를 갖고 썼어요. 규소철과 톱밥들을 사용해서 만든 포약류고, 일제 시대에 많이 쓰였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때 사용했던 게 카알릿이었고, 폭발 속도가 400m/s인데 그때 당시에 야외에서 쓰는 노천 발파에 많이 쓰였어요. 깽내에서는 잘 안 쓰였어요. 왜? 깽내에서는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터지고 나서 그 안에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체류했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과염수산염 폭약 중에서 카알릿이 많이 사용됐었는데, 여기서 카알릿이 일제시대에도 많이 썼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 요거 숫자 그랬죠. 근데 앞에서 보시면은 앞에 내용이랑 조금 다시 리마인드해서 보면은 우리가 암포 폭약을 썼었죠. 근데 암포 폭약에서는 NH4, NO3였잖아요. 그거 대신에 요거를 주제로 쓴 거예요. 그래서 얘 쓰고 규소철 쓰고 숟가락 쓰고 중유 쓰고 NaCl 쓰는데 함량이 75, 16, 6% 중유인데 탄광용에 쓰이고, 큰 틀에서 쓰는 거를 조금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은 얘네가 산화 공급제면서 폭약의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거보다 많이 집어넣어요? 니트로글리세린이나 니트로셀룰로스, 니트로글리세린, TNT보다 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소 공급제도 되면서 3차 폭약으로 돼요. 얘네가 없어도 터져요. 강한 에너지를 주면. 그런데 얘네를 넣음으로써 조금 더 쉽게 발파하고 쉽게 터뜨리기 위한 거예요. 규소철 같은 경우는 예감대로 쓰이겠죠. 그리고 숟가락 같은 경우는 얘가 발파가 되고 나서 산소가 발생되니 산소와 한 번 더 결합돼서 가연물로서 터지는 거죠. 중유도 마찬가지고, NaCl은 온도를 낮추는 데 쓰겠죠. 카알릿의 일반적인 특징은 뭐냐면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장시간 변질되지 않아요. 추워도 얼지 않고 계절의 풍력 변화가 적어요. 그래서 앞에서 노천 발파를 하는데 우리가 슬러리 폭약은 겨울에 얼고 그런다 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얼지 않더라도 풍력의 변화가 생기면은 우리가 계산하기 힘들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공학도 입장에서는 결국은 노천 발파 하는데 화약의 소비되는 양은 돈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내가 1톤을 터뜨릴지 1.5톤을 터뜨릴지는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화약력이 얼마큼 되고 이 정도 터뜨리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면은 계산하기 힘들겠죠. 온도 측정해야 되고 고려할 요인이 많은데 얘는 그럴 일이 없어요. 카알릿은 HCl 가스를 발생해갖고 깽 내에서는 사용하기 곤란했어요. 그래서 깽 외 발파, 노천 발파에 되게 많이 사용됐었고, 충격이랑 마찰에는 예민했어요. 그리고 폭발 온도가 3000에서 4000도시고 온도도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폭발 속도가 요 정도 돼요. 근데 암포랑 비교하면은 비슷하죠. 암포가 약간 4500 정도 되고 실제 산업용에서 쓰이는 건 2500에서 3000 정도 쓰인다고 하면은 폭발 속도가 암포가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카알릿이 야외 노천 발파에 많이 사용됐지만
그거를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게 암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사용됐었죠. 지금은 많이 사용되지 않고. 그 외에 염소잔염 표약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그 외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만 참고하면 됩니다. 책에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쭉 써있는데 보지 않으셔도 되고 끝인 것 같은데 염소산염이 있네요. 염소산염은 간단하게 몇 줄만 있거든요. HCl-O4가 있고 HCl-O3가 있고 HCl-O2가 있는데 얘도 아염소산 나트륨이 아염소산 염류고 흡수성과 조회성이 있어요. 얘네는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화약으로 잘 사용되지 않았겠죠. 물론 얘도 단독으로 폭발을 합니다. 여기 유기물들과 접촉하는.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면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혼합 화약로 이 세 개의 한 챕터로 나가겠습니다.